쉽다, 날카롭다, 심지어 재밌다. 예, 박수동의 경제분석입니다. 다른 날보다는 아주 조금은 마음이 가볍습니다. 맨날 경제 관련해서 안 좋은 뉴스만 쏟아졌는데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그나마 약간 한숨 돌리게 하는 소식들이 몇 개 있고요. 증시도 대폭락 이후에 그래도 조금씩은 오늘 올라가는 모양새입니다. 조금 전에 정치분석에서 전현희 위원장님 인터뷰, 우리 배봉기 앵커님과 인터뷰 잘 봤죠, 여러분? 전현희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저랑 좀 전에 사진도 찍으시면서 우리 프로 너무 좋아하신다고 격려를 해주셔가지고 힘이 나는데요. 프로 시작하기 전에 사실 이제 저도 사담입니다만 막 뉴스 같은 거 보면 뉴스 끝나고 나면 앵커들이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사담하고 하면 궁금했는데 좀 전에 저하고 이제 좀 이따가 나오실 이 본부장님하고 마이크를 막 채워주시는 분들이 여러분 우리 스픽스를 뒤에서 정말 힘차게 이끌어 가시는 PD님들인데 여기 이제 댓글을 보니까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김성규 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FD 누나들 고마워. 누나들이 아니고요. 뒤에서 정말 고생하시면서 프로그램을 알차게 만들어주시는 진짜 능력이 뛰어나신 PD님들이에요. 열심히들 일하시는 우리 PD님들한테도 또 엔지니어분들, 또 카메라 하시는 분들, 많은 기술진 분들 합쳐서 우리 스픽스 제작진 분들에게도 여러분 많은 성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정말 깊은 취재력 그리고 탁월한 주제 선정 능력 보여주시는 우리 인기가 많으시죠? 이분 나오실 때마다 조회수가 좋아지는데요. 자, 오늘 목요일의 남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스스로 한번 셀프적으로다가 독자님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픽스 대구 취재본부장 김태호입니다. 네, 본부장님이 해주시는 그 주제마다 반향이 크고 뭐 반응도 좋고 다 MC 진행 잘하실 듯 아닙니다. 아무래도 본부장님께서 열심히 준비해 오신 것을 이제 독자님들께서 많이 알아주시는 것 같고요. 저희야 너무 감사한데 대구 본부장님이신데 여러분 스픽스 대구 취재 본부장님이세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한데 대구에서 올라오시느라고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일주일에 한번 박시동 소장님 뵙는 게 제 기쁨입니다. 아무튼 스픽스 우리 독자님들 뵈러 오는 길은 멀지만 발걸음은 가벼우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가볍게 오시는데 오실 때마다 보통 주제가 아니에요. 오늘도 또 대한민국을 흔들어 제끼는 엄청난 주제를 가지고 저희와 함께 알고 보니 코너를 진행할 텐데요. 여러분 알고 보니 코너 이제 아시죠?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엄청난 일이더라. 또는 한 줄 한 줄 스쳐가는데 원래는 그 뒤에 엄청난 일, 장막 뒤에는 엄청난 일이 있더라. 그래서 궁금했는데 마침 그 뒤에 얘기를 파헤쳐주는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엄청납니다. 스픽스 또 우리 본부장님 그리고 경제분석 아니면 잘 다뤄지지도 않을 것 같은 엄청난 주제, 바로 김앤장 그리고 법적 카르텔 그리고 이 대재벌 기업과의 이 검은 커넥션. 주제만 들어도 여러분 엄청 재밌을 것 같죠? 오늘 본부장님과 이 주제를 다룬다고 해서 저도 아주 기대가 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시작해 볼까요? 우선은 이 재벌 총수가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늘 연례 행사처럼 이렇게 비리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이제 또 대형 로펌이 뛰어들 거고 우선은 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이제 비리 기업에 대한 수사 상황을 짧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 통과회 같은 거였죠. 정권 딱 바뀌면은 전 정부와의 커넥션 있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좀 소문도 많이 났었던 기업들 그냥 다 초반에 사정 정국으로 해서 잡고 했는데. 지난번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난 이제 또 풀어주고 잡고 넣고 거기서 이제 장이 쓴 거는 이제 또 대형 로펌 업계고.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그러면 과연 초반부터 대기업 관련해서 어떤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먼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타이어가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름이 한국 타이어 앤드 테크놀로지로 바뀌었습니까? 그 조현범 회장이 그 비리 혐의로 첫 구속되는 이제 불명예를 안는 그 대기업 총수가 됐습니다. 저분이 조현범 회장인데 2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첫 번째 재벌 기업 칼날에 딱 걸려들었군요. 그렇습니다. 이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는 타이어 생산 기업인데 전 세계적으로도
매출이 한 6위 정도 될 정도 그 그러니까 한 대기업입니다. 5, 6위권이니까요. 네, 조금 전에 그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회사 돈 네. 200억 원 횡령 배임 혐의로 지난 3월 달에 구속이 됐습니다. 3월 달에 그런데 구속이 됐어요. 예. 이게 그 수사가 네. 처음에는 이 조현범 회장이 수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늘 그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그렇죠. 그 검찰에 이렇게 회사 법인을 고발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번에도 고발을 했었는데 이 검찰이 기업주도 고발해라. 아. 추가 고발에 돌아서 이 구속이 된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전 정부하고 좀 달라진 게 이 네. 공정위가 네. 그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그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면 네. 검찰은 기업주까지 같이 터는 거예요. 아, 이게 새로운 패턴입니까? 네, 그래서 그게 네. 이제 요청하는 건수도 일단 데이터상으로는 네네. 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1년 동안 지난 정부와 비교하면 2건에서 10건, 5배나 늘었죠. 아이고. 그래서 이 재계에서는 야, 이거 조현범 그 회장 예. 구속이 결국은 비리 기업주에 대한 그 사정 네. 신호탄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상당히 지금 재계가 긴장하고 있답니다. 야, 그 아마 본부장님이 이거 짚어주지 않았으면 저도 사실은 많은 뉴스를 늘 접하지만은 저도 모를 뻔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잠깐 이해하시도록 말씀드리면 검찰이 형법에 위반되는 거는 그냥 수사하고 구속하고 뭐 기소하고 하면 되는데 공정거래법 쉽게 말하면 뭐 일감 몰아주기 또 뭐 독점 뭐 갑질 경쟁사 배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야 이거는 감옥을 보내야 될 정도야 라고 생각하면 공정위가 검찰에다가 고발을 할 수가 있죠. 검찰 내 얘기 좀 들어봐요. 내가 쫙 보니까 이 사람은 이거 보통 사람 아니야. 이거는 감옥 가야 돼. 네. 라고 해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을 하는 거를 공정위만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전속고발권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잘 안 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 정부 들어서 공정위가 검찰에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이 2건에서 10건 정도로 네. 늘었다. 네. 그래서 조현범 회장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작돼서 검찰까지 가서 결국 구속까지 됐다. 이게 지금 왜 제가 의미가 있다고 갑자기 생각이 드냐면 카카오에 대해서 네. 며칠 전에 공정위가 또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냈어요. 네. 야, 갑자기 이것도 데자뷰처럼 떠오르네요. 예, 말씀하셨던 예, 대로 예.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예. 자, 100m에서 같이 출발하는 거하고 한 50m 정도 앞서 나간 사람이 빨리 가겠죠. 네.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처럼 이게 어느 조직이든지 네. 인력 자체가 남아서 그렇게 기획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조직은 검찰도 마찬가지로 네.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불공정 행위로 그 기업에 대한 그 비사실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가 들어오겠죠. 예. 그럼 그걸 조사하다 보면 인지수사할 때 보지 못했던 네네. 그런 어떤 비사실이 드러나면 당연히 기업주를 추가 고발하는 거고, 그러면 검찰 입장으로 봤을 때는 수사가 용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그 기업주 재벌 총수도 봤을 때는 패를 그냥 먼저 공정위가 한번 펼치고 난 뒤에 검찰이 뛰어드는 부분들이니까 네. 걸리면 대부분 넘어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일단은 조 회장이 사법의 심판대 올라갔는데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의 주제인 김 회장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번째 구속된 조 회장이 막대한 어떤 비용을 들였다고 추정이 되는데 네. 그래서 그런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는데 알고 봤더니 김 회장이었다? 네.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까 얘기가?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된 겁니까? 그 김현장을 예. 선임한 게 이게 김현장 이 로펌업계에서는 거의 이제 알려진 대로 넘사벽. 탑이죠 뭐. 아니, 네. 탑보다도 뭐라 그럴까요? 그래서 이 검찰 예. 수사를 보통 이렇게 창으로 이렇게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창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예. 그 방패. 그 방패 역할을 거의 이제 아하. 거의 김현장이 네. 그 아까 넘사벽이라고 그 표현을 드렸는데 네. 이게 그 실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네. 실제 이분 그 조현범 회장이 김현장을 선임한 이유가 네. 원래 또 그 사건 능력을 그 해결하는 능력을 김현장에 네. 그걸 한번 자기가 직접 체험하기도 했었습니다. 아, 무슨 그렇습니까? 얘기냐면 예. 2019년에 아, 저기 나오네요. 네, 조현범 회장 그때 예. 또 구속됐었거든요. 네, 그때 네. 혐의가 네. 지금보다도 더 중요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 협력업체에 네. 납품을 이렇게 주는 대가로 예. 무려 10년 동안 예. 매달 네. 500만 원씩 뒷돈을 받았죠. 아, 쪼잔하긴 하다. 그런데 쪼잔하면서도 좀 재질이 나쁘니까 재질이 나쁘죠. 소액주주나 예. 시민단체에서 이게 재질 나쁘다면 네. 재판부에 이례적으로 이거 좀 엄벌해 주세요라고 네. 탄원서까지 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 과정에서도 아마 이게 실형이 선고될 거라 했는데 웬걸 이게 1심, 2심 다 집행유예. 아, 그때 김앤장의 이 방어 능력, 네. 창을 막아내는 방어 능력을 체험을 했다. 네, 그때 재판 예. 선고 직후에 언론 보도에도 그 뭐 늘 나오듯이 손방망이 쳐버리다, 뭐 재벌 봐주기, 무전 유죄 네. 이런 뒷말이 그때까지 나왔었는데 예. 그런 어떤 그 일들이 일단 조현범 회장으로 봤을 때는 김앤장이 더 믿어올 거고 그래서 네. 이번에 1심 재판 앞두고 몇몇억 거뭐 있는 게 돈이니까 네. 그 초와 변호인단을 구성을 했는데 16명 그 아유, 선임계를 낸 변호사 많기도 가운데서 합니다. 예. 변호사를 16명이나 그중 선임했어요. 12명이 김앤장 소속입니다. 야, 그중에 또 12명을 그냥 김앤장이 몰빵을 쫙 했고. 네네네. 야, 그러니까 이번에도 김앤장 빨로다가 사법 처리를 면해 보겠다라는 그렇습니다. 확실한 그 의도가 읽히는 그런 상황이네. 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네. 이렇게 메모드급 변호인단을 김앤장 위주로 꾸려가지고 사실은 총수 수사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예. 대표적인 게 지금 예. 그 재판 진행 중인 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사건입니다. 아, 전설의 이재용 사건. 네, 이게 거기도 검찰에서는 김앤장입니까? 네. 네, 그 김앤장이 수임을 했었는데 네. 이게 그 검찰 쪽에서는 그 합병이 불법이다. 네. 지금 확신을 갖고 자신 있게 그때 예. 2020년에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예. 당연히 구속영장 여부를 다툼하는 그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겠죠. 그랬겠죠. 여기에 네. 김앤장이 예. 불과 당시 기준으로 넉 달 전에 네. 퇴임을 했던 고위 법관을 아이고. 정관 변호사로 전관. 투입시킨 거예요. 예.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기각이 나왔었지. 그 쎄. 정도로 예. 이 김앤장의 예. 그 저기 사건 능력이 파워가 크니까 네. 당연히 삼성 쪽에서는 김앤장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때 구속을 결국 면해가지고 네. 계속 불구속이었던 건가요? 현재 지금 그때 불구속 상태에서 지난주도 우리 잠깐 네. 그 우리 윤석열 대통령 그 해외 순방에 대동했다라고 재판에 그때마다 빠졌다라고 했을 때 네. 그때 불구속 상태에서 네. 지금까지 그 4년째죠. 네. 횟수로 따지면 105번 공판이 열렸는데 아이고. 불구속 상태에서 이재용 회장이 92번 그 법원에 지금 재판에 출석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이 촘촘하게 다뤄드릴 건데 네. 지금 초반이에요. 지금부터 열받으시면 안 됩니다. 예? 야, 16명 중에 변호인을 16명이나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 되겠으며 네네. 그중에 12명을 김앤장으로 쫙 깔고 네. 더군다나 네. 이재용 회장은 또 바로 4달 전에 퇴임한 법관을 네네. 전관으로 써가지고 네. 법망을 피해간다. 네. 이런 얘기 아직 열받으시면 안 됩니다. 뒤에 더 나옵니다. 야,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그때 사실은 그러면 뭐 막대한 변호사 비용이 들었을 거라고 추정할 수는 있겠는데 뭐 네. 공개된 바는 있나요 혹시? 지금 당연히 이제 네. 김앤장 쪽에서는 네. 그 저기 수임료 이런 부분은 뭐 개인 고객 비밀 이런 내세워가 네. 공개하지 않을 거고. 근데 당시 네. 이제 언론 보도에 어떻게 지금 추산해서 수백억 대라는 돈이 나왔나? 아이고 수백억 대라고 네, 일단은 하면요. 화마 그게 예. 알고 보면 네. 실제 그렇게 가능성이 있는 게 예.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뭐 16명 가운데서 그 한국 타이앤 테크놀로지 12명 김앤장이라고 했는데 실제 그 숫자는 이번 그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합병 사건에 네. 선임기를 낸 그 저기 변호사들은 12명 정도예요. 그런데 아이고, 거기도요. 네. 여기에 이 변호사들을 네. 도와주는 새끼 변호사들이요. 예. 항상 대형 높은 따르는데 그 그렇죠. 숫자가 예. 수백 명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결국 재판 시작할 때는 그 사건을 다뤄야 하니까 네. 특수부 출신 검사들, 그 네. 전관 변호사들을 투입시키고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영장 실질 심사에는 단 하루만 네. 선임계를 내고 또 물러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전관, 그 최고위 법관 거기 했을 때 불과 몇 달 전에는 자기 후배하고 같이 예. 합의부에 뭐 주심 배석 판사로 있다가 네. 퇴임한 사람이 부탁을 하는데 예. 그 사람 또 얼굴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그에 따른 어떤 변호사 수임 비용이라는 게 부가적으로 이제 봤을 때 상상을 더 뛰어넘겠죠. 거기에 또 재판이 지금 4년째 진행되고 있으니까 아이고. 4년 동안 그 계속 재판에 끌고 예. 나가려면 그 네.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예. 그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 당시 언론 보도가 이거 뭐 그 당시 수치는 나왔지만 제가 취재했는 게 아니어서 수백억으로 이렇게 수임 비용이 예. 들었다 하니 네. 당연히 김앤장에서는 그거는 수임 비용 수백은 아니다. 네.
대신 얼마인지는 밝힐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법조계에서는 적어도 그 재벌 기업이 총수의 구속여부를 다루는 이 사건은 시간이 꽤 오래 가거든요. 그 정도 돈이 들 거라고 하는 거는 그냥 불문율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결국 돈으로 구속영장을 지금 두드려 막았다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 김앤장 정도가 나설 정도의 이재용 회장의 주요 혐의랄까? 쟁점? 또 왜 아직까지 그러면 4년 동안이나 끝나지 않고 있나? 조금만 소개를 해 주실까요? 예. 이게 그 재판 자체가 이게 진행되고 있는 그 혐의는 이 이재용 회장이 이제 지난해 10월 달에 회장으로 이렇게 취임을 했고 이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 사건은요. 그 핵심은 이 삼성그룹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으로 늘어오는 3세 세습 경영 이게 정당성을 이번에 만약에 부당 판결이다 하면 이거는 그룹의 지배 구조가 흔들리는 아닌 경우에는 이제 삼성이 이제 어느 정도 정상을 확보해 나가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재판 자체 결과에 대해서 사실은 변호를 하고 있는 김앤장도 부담스럽고 삼성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왜 이게 4년째 가느냐 그 재판 지연 전략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건 망각이 있잖아요. 자체가 제대로 이게 진행이 될 경우에는 사실 지금 4년째 같으면 1심 정도 판결이 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05번 이렇게 공판이 열릴 동안 아직 선고 판결이 안 난 이유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새끼 변호사 이른바 해서 뭐 수백 명이 그 정관 변호사들 사건이 도와준다 했죠. 당연히 공판 때 그냥 놀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공판할 때 먼저 검찰이 기소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문구 하나하나 또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판례를 뒤져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증거물이 있으면 재판부에 제출할 거고 그러다 보면 재판 분량이 이게 많이 쌓이겠죠. 그럼 그 사이에 검찰은 1, 2년마다 한 번씩 인사가 있어요. 그때 수사했던 검사들이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고 이복현 금융감독 원장이에요. 벌써 이 사람들은 이 정부에 한번 돌았고 그 후임 검사들이 이 사건을 처음부터 또 다시 공백을 시작하려면 걸리겠죠. 무엇보다 재판부가 3명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바뀔 때마다 산더미 같은 이런 재판 그 검토하는 것만 시간 걸리니까 결과적으로는 좀 이 사건을 잊어줬으면 좋겠어. 사실 양승태 대법원장 그때 사법농단도 4년 7개월 만에 얼마 전에 공판이 열렸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잘 까먹잖아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역혐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이제 여론을 호도시킬 정도로 이 재판 자체를 끌고 나가는 지연 전략이 지금 어떻게 보면 김앤장이 최대 전략이 지금 지연 전략이에요. 이걸 자꾸 지금 솔직히 이재용 회장이 95번 재판장에 출석을 하고 105번 공판이 열리고 이게 삼성 그 선거의 가장 중요한 재판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국민들의 대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여러분. 전략이 보통 2-3개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딱 변호사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길 것 같습니까? 질 것 같습니까? 그럼 이기겠습니다. 그럼 확실하게 이기는 게 전략이고 애매합니다. 그러면 진짜 이기게 만드는 게 또 전략이고 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빨리 져라 이러겠습니까? 최대한 오래 끌어라. 끄는 것도 굉장한 전략입니다. 아무나 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여기서 아까 조금 전에 왜 재판이 이렇게 길게 지연이 되냐라고 했을 때 그럼 과연 현민형도 궁금한 거잖아요. 당시에 지금 금융감독 원장으로 있는 이복현 수사검사였거든요. 그분이 그때 한번 언론에 인터뷰를 했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한번 들려주시죠. 각종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하였으며 주주 매수, 불법 로비, 시세 조정 등 다양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하였습니다. 이 인터뷰 내용에 또 빠진 혐의가 뭐가 있나 하면 그 분식회계예요. 그 자회사인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분식회계를 통해서 그 제일모직 주식은 이재용 회장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좀 같이 올려주고 삼성물산은 주식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깎아내려서 둘이 붙인 거예요. 제일모직 주식 하나라면 이 삼성물산 주식 3개에서 만들 정도로 그러니까 합병되는 거 당연히 이재용 회장이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한 거죠. 이런 내용들이 결과적으로는 혐의 사실로 따지면 검찰이 아마 제목이 그게 보통 기업주들이 기소했던 내용보다도 훨씬 혐의 내용이 중하고 많으니까 오히려 이 재판 결과 자체가 빨리 나오면 나올수록 삼성 쪽으로 봤을 땐 여론의 어떤 그 집중 포화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직접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했던 사람은
한동훈 법무장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융감독원장인 이복현. 네네. 야, 요 라인이 이재용 회장을 수사했는데 네. 지금 다 한 자리씩 우리나라 사법을 틀어막고 있고 네. 김앤장이 변호하면서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네. 100 몇 번씩 지금 재판을 하면서까지 질질 끌면서 국민들 눈에서 멀어지게 하고 가령 100번 양보해서 만약에 뭔가 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야 4, 5년이 지났는데 지금 다시 그걸 어떻게 주주를 다시 기업 지배구조를 다시 돌리겠어? 라고 네, 해서 의심도 안 했는데 예. 대부분까지 하려면 하세요래요. 실질적으로 어떤 판단도 현실적으로 돌리기 어렵다라는 네. 이미 너무 많이 왔잖아라는 것도 사실은 세월도 이쪽이 무기가 되거든요. 네. 자, 아무튼 이런 전략을 쓰고 있다. 재벌들이 기업들과 김앤장이나 또는 그런 네. 대형 로펌과 함께 한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데 네. 자, 이런 정도의 어떤 파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현범 회장 사례 말씀 주신 것처럼 구속될 사람도 끄집어내오고 네. 뭐 크게 문제가 될 사건은 야 지연해버려 그래 막 4년씩 지연시키는 네. 이런 힘 네. 김앤장의 이런 힘의 원천 네. 뭡니까? 일단 뭐 언론 보도 예. 정부 바뀔 때마다 보도가 되고 있지만 그 네. 회전문 인사입니다. 회전문 인사요? 무슨 그게 얘기냐면 김앤장의 힘입니까? 네. 제일 처음에 이제 네. 김앤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원 근무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정부 부처였겠죠. 그렇죠. 사법부는 판검사였을 거고, 뭐 네. 경제부처에서는 금융감독이나 뭐 기획재정부 이런데 네. 경제부처에서 이제 요직에 있던 사람들이 그나마 또 잘 나갔던 사람들, 네. 그리고 또 후배하고 또 관계가 좋았던 누가 보더라도 정관에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일단 네. 그 김앤장에 스카웃을 하게 되면 다시 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인적 자원 자체가 이 김앤장에서 풀을 많이 갖다 쓰면서 이게 역대 정권을 보면 제일 그때 심했던 게 박정희 정부 때였어요. 그 최고 권력 그때 기관이라고 했던 게 이제 민정수석실. 네. 민정수석이랑 그 당시에 이제 공직기강도 다 잡고. 박근혜 때? 박근혜 때. 예. 공직기강도 다 잡고 또 인사검증도 하는 그 어떻게 보면 건반의 건부라고 했던 네네네. 그 기관에. 그 당시 민정수석실의 파워가 대단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김앤장에서 5명이나 그 당시 언론에서 또 누가 뭐 서울대 법대 들어가듯이 의대 들어가시 5명을 배출했다고 기록했다고 언론 보도가 될 정도로 예. 그 당시에는 진짜 어려운 관문을 뚫고 이제 사람들 네네네. 어떤 뭐 그걸 결과물을 얻듯이 그러니까 실제 이제 그 당시 정관 카르텔을 통해서 들어간 거죠. 그게 김앤장의 힘은 뭐냐라고 했는데 본부장님께서 회전문 인사다. 그래서 뭘 회전문 인사라고 말씀하시나 봤더니 네. 정부에 있다가 네. 회전문 열고 김앤장으로 갔다가 네. 뺑글 돌아서 그 회전문 네. 타고 다시 정부로 들어오고 네. 김앤장과 정부가 계속 인사를 돌려 쓰면서 야 요직을 차지하는 요게 김앤장의 힘이다라고 네. 말씀하신 건데 네. 그래서 그게 좀 구체적으로 해보면 박근혜 때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무려 5명을 김앤장이 갖다 꽂아 넣었다. 네. 또 다음은 어떻습니까? 다른 정부는? 다음은 이게 이제 보수 진보도 넘나 될 정도로 이 김앤장의 정관 카르텔이 공고에 다져져 있는 게 문재인 정부 때도 그 신현수 검사라고 12년 동안 김앤장이 근무하다가 그다음 문재인 정부 때 민정수석으로 갔어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김앤장 출신이 민정수석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현재 이제 윤석열 정부 때는요. 윤석열 정부 때는 현재 지난번 한덕수 한덕수 국무총리 이분은 조금 뒤에도 나오겠지만 2번씩이나 김앤장 정부를 2번이나 왔다 갔다 했죠. 김진욱 공수처장도 이분도 웃기더라고요. 공수처장도 여러분 판사 출신이에요. 공수처장도 12년 동안 김장이 있었어요. 12년에 김앤장이 있다가 지금 공수처장으로 왔으니 그러니까 그게 그런 여러분 가끔 뚜껑 열릴 때 있잖아요. 아니 공수처는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라고 지금 하는데 어디에서 공수처 있기 전에 있었냐고 생각해 보면 미뤄 짐작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 지금 같은 경우에 국가기관에 있는 그게 현관 거르는데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나갔어요 그 사람이. 네네네. 그러니까 근데 또 돌아. 근데 그거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나갔는데 새로운 사람인가 봤더니 김앤장에서 또 보내. 또 나가봤더니 김앤장에서 또 보내. 그러니까 그 카르텔이라는 말이 생기는 게 결과적으로는 정관 힘이 막강한 줄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김앤장의 힘이라는 거는 사람을 고위공직자를 기르고 빼와서 데리고 있다가 자기네 색깔로 입혀가지고 다시 자기네 로비가 가능한 통로로 공직에다 다시 갖다 꽂는 이 회전문 인사가 힘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의 힘이 결국에는 국정농단이랄까요? 뭔가 사법의 하나의 어떤 폐단을 일으키기 때문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례들이 좀 많죠? 예,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대법원장이 주역이 된 사법농단 사건,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던 그게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진 게 뭐냐면 그 단초가 된 게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 사법농단이 드러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문재인 정부 때
사상 초유의 처음으로 그 김현장이 압수수색을 한번 당한 적이 있었어요. 김현장이 압수수색을 당한 적이 있기는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그게 정부 왜냐 때. 그 전에는 뭐 김현장에는 지금 이 제가 그 사무실 가보진 않았지만 예.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1조 원대 매출을 갖고 있는 글로벌 로펌인데 그 네. 간판조차도 안 달고 달 이유가 없잖아요. 네, 네. 막 베일에 살했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서 압수수색에서 나온 자료가 네. 그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네. 4년 후배인 예. 김현장 소속 변호사하고 예. 이 전범기업을 또 김현장이 그 예. 변호를 했거든요. 네. 피해자 반대편에 네. 있어서. 그래서 그 어떻게 하면 이 전범기업이 돈을 부담 안 하고 이거 사건을 끝낼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재판 거래하듯이 둘이 만난 거예요, 몇 차례.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언론 보도 쪽에서는 따지고 보면 판사가 피고인을 만나서 재판을 거래를 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 이제 나온 게 하나 있죠. 또 하나는 이명박 정부 때하고 박근혜 정부 때 두 그 외교부 장관의 한 분은 윤명관 외교부 장관, 그 후임은 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인데 윤명관 외교부 장관도 퇴임하고 김현장으로 갔고, 아이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퇴임하고 김현장으로 갔으니까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 소송이 뭐 외교부, 사법부, 김현장 이래 자기들이 한 편에 대해서 그냥 일본 전범 편 들어주는 것밖에 안 되니까 우리나라 자체가 그다 일제 그 강제징용 피해 자체가 국가적으로 봤을 때 아픈 어떤 역사인데 이거를 국내 최대 로펌이 그것도 또 정부의 고위 공직자까지 지냈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그냥 한패가 된다는 게 그게 일반 국민들을 봤을 때는 이걸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 말씀 쭉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김현장이 대기업 회장들 구속한 사람 빼내는 것뿐만 아니고 뭐 재판을 질질 끄는 그런 힘을 보여줬는데 그 힘의 원천은 결국에는 고위공직자들을 마치 로비스트처럼 스카우트했다가 다시 힘 있는 자리에 갖다 꽂고 하면서 힘을 길러왔는데 그게 썩다 보면 어디까지 가는가를 방금 본부장님이 너무 좋은 사례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그래 100번 정보 1000번 양보해서 돈 있는 회장 좀 뭐 그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걸어 나가는가 보다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전범기업 문제는 사실은 이게 역사이면서 우리 국가의 자존심이고 국가의 정체성 아닙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김현장이 개입해서 결국 사법농단을 벌였다는 게 그런 상징적인 사건 아니냐고 이제 본부장님 말씀 주신 건데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강제노동 피해자분들께서 일본에 가가지고 나 강제노동 당했으니까 위자료도 받아야 되고 못 받은 임금도 받아야 돼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어떻게 됐겠어요? 다 소송이 안 됐습니다. 하다 안 돼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마침 전범기업이 우리나라에 있으니까요. 미쓰비시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으니까 일본 해선 소송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 법원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 기업을 상대로 내가 너희 기업에 못 받은 여러 가지 임금 또는 위자료를 청구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이 김현장이었던 거죠. 근데 김현장이 그 전범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대법원장을 불러다가 만나서 재판 거래를 했다. 좀 봐줘. 슬슬 합시다. 그리고 심지어는 외교부가 이것도 외교적으로 핸들링하고 있으니까 외교부 장관 같은 사람들도 다 영입해가지고 외교부 사법부를 아주 가지고 쥐 흔들면서 국가의 자존심이면서 역사인 이런 문제까지도 농단을 벌였다. 그렇습니다. 그게 어디까지 썩으면 여기까지 가겠냐. 정말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런데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하다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맨날 뭐 카르텔 하는데 이게 사실은 큰 카르텔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 그 출범하고 난 이후에 카르텔과의 어떤 전쟁을 수습하듯이 그 뭐 철근 빼먹은 그 LH 그 정관 카르텔, 그 이제는 또 뭐 사교육 카르텔까지 얘기하면서 그 범위 자체를 엄청 광범위하게 이렇게 카르텔을 하면서도 정작 이 법조계 정관 카르텔, 경제부처의 정관 카르텔, 그야말로 국가의 그 기강, 국기를 뒤흔드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카르텔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 그러니까요. 진짜 거예요. 카르텔은 이 사법 카르텔이고 전관 카르텔이고 김현장 같은 대형 로펌들의 로비 카르텔인데. 이 카르텔에 관한 하는 엄밀히 따지면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그리고 또 사법농단 사건 다 수사를 자기 직접 했었고 거기에 이제 살아있는 권력 또는
어떤 법조의 구조적인 카르텔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예. 칼날에 끊겼고, 그건 자기는 그 칼날은 끊겼지만 기계를 잃지 않기 위해서 꿋꿋하게 지내왔던 그걸 국민들이 높이 평가를 해서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는 솔직히 우리가 이게 뭔가 이래 거악을 척결하는 특수부 검사들은요, 동네 깡패들 뭐 놀더라도 그거 신경 안 씁니다. 예. 구조적인 조포. 예. 근데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는 왜 그 카르텔도 여러 하다 못해 뭐 급식 납품까지 뭐 카르텔 뭐 보존까지 카르텔까지 네. 이렇게 딱지를 붙이는 건 전 제가 봤을 때는 이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국민들한테 아하. 어떻게 보면 혹세무민한다고 봐요. 본인은 구조적인 거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네. 애서 사실 지금 이 윤석열 정부를 검찰공화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누구보다도 선수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래 짜잘한 그런 어떤 카르텔을 갖고 계속 그렇게 여론을 몰아간다는 거는 그건 얘기 안 된다고 네, 봐요.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윤 대통령이 카르텔이라고 지목한 게 뭐 노조 카르텔? 아니, 그게 카르텔입니까? 솔직히 노조가 그러니까요. 사용자에 비하면 을이죠. 근데 어떻게 을이 카르텔을 만듭니까? 그다음에 뭐 과학기술 R&D 카르텔? 네. 그래놓고 국가의 미래인 광해선을 자르려고 했는데 방금 본부장님 말씀처럼 진짜 카르텔은 거악을 구성하는 네. 우리 사회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전관 구조, 이 법조 카르텔이 있는데 이걸 지금 건드리지 않고 딴 거에다가 카르텔이라는 이름을 막 갖다 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해 주신 게 결국 윤석열 정부가 지금 비판받는 게 온갖 군데가 다 지금 검찰들이 들어가가지고 외교부에도 들어가 있어. 심지어는 주요 상장사 대기업의 사회이사로도 검사들이 다 그렇습니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 예. 검찰 공화국이라는 얘기가 네, 나오고 네. 있는데 자 이게 아마 오늘의 쟁점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검찰 공화국이라고 있는 비판받는 것이 네. 이게 검찰 공화국이 되려면 검사들 입장에서는 이런 법조 카르텔, 네. 로펌 카르텔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자기네들이 갈 길이 생기니까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검찰 공화국을 지금 비판받는 윤석열 정부니까 오히려 이런 정관 카르텔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비판. 자, 그러면 윤석열 정부만 두고 봅시다. 어차피 네네네. 이거는 뭐 이전 정부는 지나갔다고 치고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네. 지난 3월입니다. 예. 참여연대 행정사법감시센터가 네. 한 언론에 공개한 그 자료가 뭐냐면 검찰 검사 수사관 예. 네. 136명이 네. 이 정부에 들어와서 아유, 포진한 거예요. 130명이 넘는 사람이 네, 정부 근데 요직에 우선은 뭐 검찰로 포진돼 있다. 보면 뭐 선출직, 임명직, 파견 나눌 수 있는데 네. 선출직에 알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고 네. 장관도 5명, 뭐 한동훈, 뭐 국토부 그러네요. 장관 뭐 해서 네. 5명, 네. 뭐 이렇게 또 차관 9명 빼더라도 네. 100명 이상이 지금 예. 법무부 또 법무부의 국가기관에 지금 다 파견 나간 거예요. 네. 그럼 조금 전에 그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자 우리는 그 이전에 박근혜 정부나 그 이명박 정부 때처럼 그렇게 회전문의사를 통해서 김현장 소속 변호사들을 많이 임명하지 않았어. 해봐봐야 그냥 뭐 한덕수 네. 국무총리 정도고 김준욱 처장도 이전에 정부에서 했는 거 아니냐라고 네.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 100명 이상의 검찰 출신도 들어갔을 때 네. 김현장에 있는 정관들하고 한국판 간시 이야기 나오듯이 네. 네트워크 형성 관계가 더 공고히 되겠죠. 네. 숫자가 많으니까. 그 맞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지금 이 검찰공화국의 가장 있잖아요. 예. 앞으로 미래 세대에 우리가 공정과 상식을 담보를 하려면 네. 현재 이 광범위하게 포진되어 있는 검찰 출신들 네. 이 현관하고 정관하고 이 관계 설정 이게 나중에 이제까지 맺어왔던 그 법조계 정관 카르텔에 어느 순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제가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도 네. 조금 어떻게 뭐 쑥졌다고 할 수 있는 부분 또 아니면 조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고 볼 수 있는 건데도 이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그걸 조장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본부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너무 재밌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오늘도 오바를 약간 했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어가지고 사실은 여러분 저희가 무슨 우리 또 저 대표 프로그램인 정치본색 백앤코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시사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경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 질서고요. 네. 어떻게 보면 룰이 바로 서야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는데 이 경제 질서를 파괴하면은 사실은 경제가 돌아가지 않고요. 그 부패가 말도 못하게 심한데 이걸 바로잡는 게 결국에는 사법 질서거든요. 근데 그게 항상 무너지는 게 사실 결국에는 법적 카르텔이고 검찰 공화국인데 그 중심에 결국 김앤장이 있다. 그래서 김앤장과의 이 기업들의 불법적인 커넥션 한번 꼭 주목해야 된다라는
오늘 그런 주제로 저희가 경제 본색에서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범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취재하시느라 고생하시고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헤드라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 뉴스. 그게 나랑 무슨 상관? 코너입니다. 예, 여러분과 경제 뉴스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나랑 상관 있는 경제 뉴스 느끼실 수 있도록 제가 잘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코너죠.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예측했듯이 미국의 기준금리가 2연속 동결. 그래서 5.5 한미 금리는 2% 차이를 유지하게 됐다라는 소식인데요. 만장일치로 결론이 났습니다. 예, 현재 9월달 이후에 두 번째로 연속해서 동결이고요. 뭐 내용은 간단하게 제가 소개해드리면 결국에는 연준이 미국 경제를 어떻게 판단했는가, 현재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판단했는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요 세 개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미국 연준은요, 현재 미국 경제를 이렇게 판단했다고 한마디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스트롱입니다. 예. 그전에는요, 미국 경제를 견조하다, 솔리드하다라는 표현으로 판단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표현을 바꿨습니다. 스트롱. 아유, 강해. 우리 미국 경제 지금 너무 뜨거워. 아주 강해.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경제가 견고하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아하, 조금 더, 그러니까 지금 더 쿨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로 일단 해석이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현재 인플레이션 단계 어떻게 볼까요? 라고 했는데, 충분하진 않다. 장기적인 목표 2% 여전히 유효하다. 거기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멀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판단만 놓고 보면은요, 뭐야? 미국 경제가 더 뜨겁고 인플레이션의 길은 더 멀고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더 올리겠다는 거야? 라고 자칫 연준의 기조를 세게 보실까봐 말씀드린 그게 아니고 이렇게 판단을 유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금리가 기준금리가 했던 역할들을 상당 부분 대신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 많이 올리지 않았는데 국채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어. 그래서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오는 것 같아 라는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상에 대해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히 carefully하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표현들이 나오면서 아하, 여기가 연준이 생각하는 금리의 정점이 아닐까, 더 인상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시장에서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한 번 더 올리지 않을까라는 확률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내년까지도 인상은,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는 인상이 없지 않을까라는, 쉽게 말하면 훈풍이 좀 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우리 경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우리 경제 영향 보기 전에요. 그렇게 시장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미국의 증시가 전부 다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도 올랐고요, 나스닥도 올랐고 S&P도 올랐습니다. 시장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우리의 예상치에 부합했다라고 보는 거죠. 늘 문제가 됐던 장기 채권 금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습니다. 2년물도요 5점대 밑으로 떨어졌고요. 10년물도 19pp인가 떨어지면서 채권 수익률도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의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결국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아니겠습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요,
금리 운용에 굉장한 부담을 덜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칫 매파적으로 해석되거나 미국이 장기적으로 한 번 더 올리거나 뭐 이런 식의 신호가 잡혔다면 우리도 2%의 금리 역전차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늘 불안했었거든요. 일단은 금리 운용에 한숨을 덜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훈풍이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상쾌하게 일단은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금리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다음 뉴스 보시겠습니다. 네. 카카오 바람잘 날이 없는데요. 또 하나의 뉴스가 나와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이요. 카카오에 대해서 투자 목적을 변경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나선다라는 소식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SM 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사건부터 시작해서 또 김범수 의장의 소환, 잘못하면 이거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잃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가 독과점을 위반해서 갑질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를 일으켰는데 결정적으로요 3천억대의 회계부정까지도 현재 의혹이 일어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저께 저희가 소개해드렸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아이고야 내가 매를 들어야겠네 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 투자 목적을 변경한다고 공시를 냈습니다. 기존에는 투자 목적이 뭐였냐면요. 단순 투자. 단순 투자인데 이번에는 일반 투자라고 목적을 변경했습니다. 이게 뭐가 차이가 있냐면요. 여러분 이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야, 사장 나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무슨 일이 있으면 어허, 장부 좀 봅시다. 어허, 이거 왜 이렇게 회의했어? 회의록 좀 봅시다. 그리고 내가 정식으로 제안하니까 내 말 좀 들어봐봐 라고 주주 제안도 막 올리고 서한이라고 해서 이런 내용을 딱 담아서 공개적으로 편지도 쓰고 내 편지대로 안 했어? 보고 좀 해봐. 이런 식으로 사장 나와! 이걸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례적이죠. 국민연금이 이런 식으로 모든 투자 지분에 대해서 다 일반 투자로 변경하면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회사들은 다 국민연금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사실은 국민연금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주주권 행사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이 되니까 시장에서는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 한편 매매 들겠다라고 해서 투자 목적을 바꿈과 동시에 카카오하고 현재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지분까지도 줄였습니다. 좋지 않은 시그널이죠. 이래서 카카오 관련해서는 연일 악재가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음 소식 보실게요. 네, 지금 모든 뉴스에서 어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수출이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이 됐고요. 무역 흑자도 5개월째 이어가고 있다라고 해서 마치 우리 경제가 대단히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축포를 터뜨리고 마이너스의 고리가 끊겼다, 반등은 시작됐다라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 문제 물론 좋은 문제죠. 문제래. 물론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 그러면 경제가 더 나빠져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좋아져야죠. 반등해야죠. 흑자도 늘어나고 수출도 좋아져야 됩니다만 이게 그렇게 축포를 터뜨릴 단계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다른 시각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수치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10월달 수출이요. 전년 동월 대비 5.1%는 증가. 자, 그런데요. 작년 10월이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수치는 좀 틀릴 수 있습니다만 제 기억에 5.7% 정도 작년에 그 전년도에 비해서 수출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100원을 가지고 10%를 떨어뜨리면 90원이죠. 거기서 다시 10%가 올라도 99원입니다. 원금이 안 됩니다. 즉, 그 전년도에 비해서 작년 10월에 대폭적으로 감소했던 수출이 지금 다시 조금 올랐다 하더라도 기저효과로 오른 포인트는 5%로 잡히긴 하지만 그 전년도에 비하면 아직 회복하려면 멀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수출이 늘었다, 우리가 잘 되고 있다 이런 것보다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게 낙폭이 줄어들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아직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닙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정말 우리 경제가 안 좋은데, 안 좋은 상황이 지금 10몇 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보도해주지 않던 언론이 사실 좋아진 것도 아니면서 낙폭이 조금 줄은 정도에 불과한 이 상황에 대해서 마치 대단한 경제적으로 현재 턴어라운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게 현실을 착각하게 만드는, 착시하게 만드는 그런 보도이기 때문에 속지 마! 라는 차원에서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안 좋은 것보다야 당연히 좋은 소식이니까요.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축포를 터뜨릴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출은요, 10월 대비 5.1%가 증가했고요. 무역 수지는 16억 4천만 달러 흑자를 보였다라는 얘기고요. 전년 동기 이 수출액이 550억 9천만 달러였는데, 그러니까 전년에는 524억 3천만 달러였는데 현재 550억 달러 이렇게 약간 회복을 했다라는 모습입니다. 중국 관련해서도 정부는 지금 발표를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중국 관련해서도 개선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중국에서도 사실상 굉장히 마이너스가 심했죠. 진짜 심할 때는 뭐 30-40%씩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 대중국 수출은 9.5% 감소, 거의 10% 정도 감소. 아직 감소 중입니다, 여러분.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감소 중입니다. 낙폭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입액이 전년 동월보다 9.7% 감소해서 여전히 수입도 두 자릿수에 가까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아직 수입이 늘어서 원자재도 많이 늘고 우리가 다시 가공무역을 하면서 경제 활력을 찾아가고 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불행 중 다행입니다만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정확한 주소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일단 소식 전해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앞에 얘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헤드라인을 마저 소개해드리지는 못했지만 다음에 또 더 좋은 뉴스, 알토란 같은 뉴스 골라가지고 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후에는요. 스픽스와 함께 하시는 거 아시죠? 뉴스를 발라드립니다. 노정면의 뉴발과 함께 해주시고요. 저녁 때도 스픽스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는 가시도 친 생선과 같습니다. 잘 발라 드셔야 됩니다. 제가 발라드리겠습니다. 노정면의 뉴발.